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치킨의 유혹. 치킨이요. 치킨의 유혹. 기존에 없었던 신무역 항로가 개척이 된 거죠. 수익률이 260%가 넘었다. 260. 처음 폐지를 했을 때 다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딱 봤더니 의외의 원인이 있었던 게 좀 흥미로웠어요. 혁신적인 사건이었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 김태현 PD. 신미주 PD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돈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경제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PD님들 다 돈의 역사 읽어보셨죠? 네. 네, 그럼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랑 경제가 엄청 친숙한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게 둘이 묶으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실생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제가 또 역사 사건이랑 같이 얘기해 주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옛날 일과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에 일어난 일 같이 약간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경제는 진짜 문외한. 그래갖고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는 들으면 막 머리 아프고 그랬는데 약간 역사는 역덕 기질이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얘기만 있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역사 얘기가 있어서 좀 네. 수월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네. 신피디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정치를 전공을 했는데 경제 쪽은 거의 관심이 많지 않았었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서 항상 경제를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알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돈의 역사를 읽으면서 경제사를 알게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흐름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니까 확실히 쏙쏙 들어오고 재미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좀 돈의 역사에서 인상적이었던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각 PD별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대항해 시대 이야기였어요. 네. 대항해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로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역사책에서? 신피디님은? 저는 동인도 회사에 관련해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동인도 회사가 대항해 시대랑 관련된 이야기니까. 저는 이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게임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보통 게임들은 막 전투나 이렇게 싸움 같은 거를 하는데 물론 대항해 시대 게임에도 싸움은 있는데 여기는 싸움보다는 무역이 중심이 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막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이게 중심이 돼서 막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그 모험과 낭만이 가득한 이게 교육적인 가치도 높고 꽤 괜찮은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 제목인 대항해 시대가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해양 세력을 팽창했던 시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불러서 이름으로 가져온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5세기부터 17세기 동안 유럽이 이제 해양 세력을 팽창했다 그랬죠. 근데 왜 15세기에 들어서야 바다로 나가게 된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무역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무역 때문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무역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로로 무역을 하잖아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육로로 이제 무역을 뭐 실크로드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런데 그 무역 육로 무역길이 막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아의 물품 중에 이제 제일 짭짤한 상품이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 무역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무역 루트는 아시아에서 그 중동을 거쳐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와서 유럽으로 퍼지는 그런 무역 루트가 있었는데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무역 루트에 딱 하고 그 이스탄불부터 그 중동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고서는 무역 루트를 독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후추 가격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 저놈의 오스만 제국만 없으면, 쟤네만 없으면, 그쵸. 그래서 쟤네를 거치지 않고 후추를 들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항해가 시작됐네요. 그쵸. 원양 항해가 시작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두 가지 루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루트는
스페인의 이제 콜럼부스가 아 유명하죠 콜럼버스. 콜럼부스는 다 아시죠?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콜럼부스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서쪽으로 갔냐?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인도가 나오겠지. 네, 언젠가 만나겠다 해서 라고 생각을 직진한 해서 거죠. 그쵸 서쪽으로 직진 직진을 본능. 했는데 그때는 이제 태평양이 그렇게 넓을 줄도 몰랐을 테고 그쵸.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쵸. 반대로 이제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인도양으로 갈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인도양에 도착을 합니다. 네. 기존에 없었던 신무역 항로가 개척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유럽이 배를 타고 아시아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혁신적인 사건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나름 혁신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루트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대륙도 다 알고 있고 그쵸.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긴 바다를 항해한 적이 없으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그 항해가 되게 고달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는 거는 뭐 캐리비안 해적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뭐 배에서 술 마시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고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식량도 이제 딱딱한 비스킷 아 물에 아무리 풀어도 이빨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것만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항해를 해야 될 정도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항로를 개척하고 배를 타고 후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얼마나 대박이었냐면 배가 10척이 나가잖아요. 9척이 침몰해 버렸어요. 한 척만 돌아와. 그런데 그 한 척만 돌아와도 초기 투자금의 5배의 이익을 얻을 정도로 최고네요. 후추 1kg이 금 1kg하고 교환이 될 정도니까 엄청났죠. 근데 문제는 아무나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너무 가는 항해 거리가 너무 멀고 가는 길에 또 해적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었는데 이 상황이 오히려 인도양에 도착을 하고 나면 이득이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득이 됐냐? 해적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장을 잔뜩 네.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양에 도착을 했는데 인도양에 있는 선박들은 그렇게 멀리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무장도 별로 안 세고 그냥 뭐 규모도 작고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조그만 배들이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화물을 싣고. 나는 막 대포도 있고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짱짱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뺏어오죠. 네, 뺏어와요. 가져와야죠. 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 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탈과 거기다 이제 뭐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점령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탈과 점령을 통해서 이제 상업 거점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그건 추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는 솔직히 멋있게 얘기하면 대항해 시대고 솔직히 약탈의 시대. 약탈의 시대. 약탈의 시대였어요. 이게 국가에서 허락해주면은 약탈 그 무역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국가의 허락을 못 받으면 해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한 끗이네요. 한 끗 차이. 네, 한 끗 차이 정말. 그렇게 이제 초기에 이제 아까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항로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이제 후추 무역의 중심이 돼요. 아시아에 이제 상업 거점을 만들고 후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은 대항해 무역에 나서진 않았어요. 왜냐면 포르투갈이 후추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는 다시 사가지고 판매하면 되니까 네. 문제가 없었는데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이 유럽 내 후추 판매권을 몇몇 상인에게만 독점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쟤네가 우리한테 후추 안 나눠주네?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직접 가지러 가자.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에 나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왜 하필 후추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일단 비싸니까요. 비싸고 드물어서. 드물어서. 근데 사람들이 이미 유럽 사람은 후추의 맛을 알아버렸죠. 거기다가 그것도 약간 있어요. 그 흑사병에 네네. 후추는 아니고 이제 육두구 같은 다른 그 아시아의 향신료들이 흑사병의 특효약이라는 또 소문이 있어가지고 후추뿐만이 아니라 그 향신료 아시아에서 나오는 향신료 자체가 다 고가에 판매됐다고 그래요. 향신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거짓 소문 같은 게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뭐 아시아에서 왔네, 뭐 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왔네, 왔네. 뿌리 이런 게 이게 그런- 조금만 뿌려도 고기 맛이 확 살아나네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거 먹으면 몸에도 좋아. 뭐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네덜란드가 네. 항해에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대항해에 나서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회사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다 망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정부가 나서요. 정부가 나서서 야 니들 싸우지 말고 내가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의 큰 회사로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라. 네. 해서 나온 게 동인도 회사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첫 항해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투자금을 모아서 항해가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수익률이 260%가 넘었다고. 260. 네. 와. 근데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네.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수익금을 다 투자자들한테 나눠줘 버리고 땡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항해를 하려면 또 투자자 모집해야 되고 뭐 너무 번거로워. 설명해야 되고 그쵸.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항해부터는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익을 현금화하고 싶으면 주식을 갖다 팔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요. 요게 이제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본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질 않으니까 자본이 있으니까 사업을 꾸려나가기가 용이해진 거죠. 이게 투자자의 변동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동인도 회사 3차 항해에 한 1,000만 원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게 가다가 태풍을 만나갖고 배가 다 침몰해 버렸네. 제 1,000만 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무한 책임이라 그래요.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다 지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됐으니까 3차 항해가 다 망해버렸지만 아 괜찮아요. 우리 4차 항해 또 갈 거예요. 우리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 투자금이 보호가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경감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축적되고 이렇게 모두가 윈윈이 되는 방식이라서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요게 또 이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독립전쟁 중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포르투갈은 왕실 주도로 무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시작을 해야 됐던 거죠. 동인도 회사가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고 민간 자본으로 무역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완벽하게 민간 업체는 아니었어요. 동인도 회사가 생각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 보여드리면 그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한테 공인한 권력이 뭐가 있었냐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요새도 건설할 수 있고 군인도 충원할 수 있었어요. 거의 웬만한 한 나라의 권력과 그러니까요. 맞먹는 수준이 그쵸. 된 거네요. 하나의 외교 회사가. 외교 무역에 관한 건 그냥 다 동인도 회사가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라 국가 밖의 국가 수준이 된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본은 민간 자본으로 네. 했지만 권력은 거의 국가 수준이라서 이게 자본과 국가가 아주 효율적으로 결합한 사례라고. 정말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갔던 유럽 예. 국가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탈도 하긴 하지만 네. 뭐 무역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에 이제 상업 거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뭐 차나 도자기나 후추나 이런 거를 유럽으로 갖고 오기 위한 상업 거점이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력이 높아진 다음에는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물품을 아시아로 팔게 되는 그렇게 상업 수출 거점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출 이쪽에 생산력이 많으니까 훨씬 더 싼 값의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싼 값의 물건을 팔아 넘기니까 그 나라의 산업이 무너지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강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상업 거점들이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 설립하게 된 배경이 예.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가져오고 싶어 설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유럽에서 무엇을 수출했나요? 아시아에? 대표적으로 이제 면직물이죠. 면직물. 예. 원래 면직물은 인도의 이제 특산품이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그 증기기관이 나오고 네. 공장에서 면직물을 막 네. 찍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가격 못 따라가죠. 상대가 안 네,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영국에서 인도로 면직물을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그러겠네요. 인도 면직물 산업은 망해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식민지의 전초기지가 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산업혁명도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게 세계사의 중심이 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게 된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예, 이게 정말 나중에 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
독립노 회사가 설립되고 그게 이제 상업 거점이 식민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으로 제국주의가 생기고 제국주의가 부딪히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네.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현대까지 오는 거니까 정말 큰 흐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이런 부분 되게 역사나 경제가 되게 재밌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네. 경제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역사에서 정말 중대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인구가 많은 나라를 딱 떠올리면은 어떤 나라가 생각나세요? 인구가 많은 나라요? 네. 중국이요. 중국. 아, 저도 중국이요. 저는 중국이 저 명실상부 전 세계 인구수 1위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1천 명인데 그 중에 18%인 14억 2천 만 명을 차지한다고. 한 나라 인구가 10억을 넘었다고요? 그쵸. 14억 넘게 된 거예요. 바글바글. 네, 정말 바글바글한데요. 근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 죽음. 치킨의 유혹. 치킨의 유혹. 1인 1딱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1인 1닭을 해야죠. 순서 1인 1딱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인 1닭 하면 저야 좋은데 네. 통장 잔고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해요. 세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국민이 꼭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가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납세 의무 어느 나라도 있죠.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 세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때문에 네. 인구가 늘어났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걸 다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청나라의 인구 폭발도 바로 이 죽음과 피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 통계에 있어요. 즉 시민들이 자기의 가족의 인구수를 더 많이 보고를 한 거예요. 더 많이 보고를 했다고요? 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가족보다 가족을 그 전에는 좀 덜 보고를 했다면 나중에 그때는 더 많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청나라 때는 인두세를 따로 걷지 않았어요. 즉 사람의 머릿수에 따른 세금을 걷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지정은제거든요. 세금을 사람들이 낼 필요가 없게 되자 인구 통계는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법은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그쵸.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쵸. 세금 내기 싫으니까 네. 애 낳아도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청나라 때 야 이제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 안 받을게 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서는 전부 다 이제 주민등록을 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1600년대 전후의 명나라 말기에는 인구수가 1.5억에서 2.2억이었어요. 1800년대는 3억에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만에 이 세금 제도 1억 때문에 이상이 올라간 2억이 거예요? 는 거예요. 2배 이상 는 거네요. 아, 이게. 두 배 이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은제 이전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최대한 자녀수를 좀 숨겨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인도세를 폐지하게 되자 뭐 내가 이만큼 가족이 있는데 굳이 이걸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출생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인구가 확 늘게 된 거예요. 통계학적 인구가 된 거죠. 다시 정말 말하면. 그렇네요. 물론 이 시대에 지정은제 때문에 인구가 통계학적으로 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땅콩, 옥수수, 감자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보급되었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자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애도 많이 낳고. 감자가 진짜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키우기도 쉽지, 양도 많이 나오지, 영양가도 높지.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제 튀겨가지고 몸에 나쁘게 해서 먹고 있는 거죠. 네. 되게 좋은 작물도 많이 들어간 한몫을 했다고 해요. 이런 작물의 역할도 있었지만 정말 주요 원인은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자 사람들 인구가 통계학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인구가 늘어난 게 네. 세금 때문에 늘어난 게 정말 많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인이 되었겠죠. 세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의 삶이나 역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네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의무를 내잖아요. 선택이 아니라. 근데 의무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의무를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이 의무를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많이 낸다든지.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한 핵심 경제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세금이라는 경제 가치가 네. 인구 증가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좀 세금 얘기 나오니까 네. 세금의 역사적 사건 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네. 혹시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그나 카르타. 살짝 들어보긴 했지만. 최초의 법전 아니에요? 예, 그 대헌장이라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건데 대헌장. 이게 법전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문서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당시에 영국의 왕이 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 통치를 정말 못했어요. 전쟁은 맨날 치고 세금 낭비 심하고 그러니까 국세 낭비 심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이제 막 걷어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네가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못 살겠다 해서 쳐들어갑니다. 귀족들이 쳐들어가서 차마 왕을 죽일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왕 앞에 딱 할 일이 되고 야 너 그따구로 하지 마. 앞으로는 세금 착하게 걷어. 그거 여기다가 다 서명해. 라고 이제 딱 하고 종이를 내밀어서 거기에 이제 다 문서화로 남긴 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당시에는 근데 뭐 아주 뭐 색다른 내용이 적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사문화되어 버렸어요. 다음 왕부터 뭐 이 있으면 뭐야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말을 안 들었긴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로 문서에 왕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을 남긴 거라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근대 법 체계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시작도 세금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세금이라는 게 네. 정말 죽은 만큼 우리 삶하고 밀접하네요. 밀접한. 그리고 전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중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많았을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근데 딱 봤더니 의외의 원인이 있었던 게 좀 흥미로웠어요. 정말 세금과 경제적 사건 때문에 중국 인구가 이렇게 통계가 좀 확 늘었구나. 확실히 그래프를 보셔도 갑자기 확 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 꼽으시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신 PD님이 꼽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꼽은 사건은 화폐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건이에요. 화폐가 네. 옛날에 금이 화폐 아니었어요? 금화 썼잖아요. 네, 그런 시절도 있었고 혹시 근본이제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예, 근본이제가 아마 금하고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 돈을 찍어내는 게 근본이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은행이 갖고 있는 금만큼? 네, 맞아요. 그래서 근본이제는 돈의 가치를 금의 무게에 고정을 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금 1kg에 10만 원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 창고에 금이 10kg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참 소박한 은행이네요. 네. 정직한 은행 같아요. 네. 지금 자본주의랑 좀 다른.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장점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뽑아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은행이 은행에서 도산할 일이 없을 도산할 것 일이 같아요. 없어지는 거죠. 예. 맞아요. 위기도 없고. 맞아요. 부채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환율이 지금처럼 지금은 좀 안정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환율이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많이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금의 무게만큼 돈을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환율은 금의 수출입에 따라서 되게 좁게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이제가 이제 처음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거는 19세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최근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보다 변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세계 무역과 금융의 최강자인 영국이 근본이제를 채택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영국을 따라서 근본이제 제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근본이제가 중간에 폐지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근본 이제라는 제도가 살아남게 돼요. 그럼 진짜 네. 최근까지도 진짜 근본 이제였던 오래됐네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완전한 근본 이제가 아니고 고정 환율 제도라고 해서 이제 달러만큼의 고정을 네. 시키는 거예요. 아, 미국 돈만. 네, 달러만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화폐들은 다 달러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고정 환율 제도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일종의 근본 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형태. 그런 거 기축통화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제 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보다 그렇죠. 더 경직된 상태의 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근본 이제 드디어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폐지가 슬슬. 네. 네. 올 때가 됐죠. 그래서 1960년대에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3대 가전 혹시 아세요? 그 3대 당시 가전. 3대 가전. 가전제품? 이게 저는 솔직히 냉장고?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간편식을 해요. 많이 드시는군요. 간편식. 네. 맞나요? TV도 있어요. 네, 맞아요. TV 있었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이렇게 세 개. 전자레인지는 아니고. 전자레인지는 그때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 개인데 이게 소비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게 됐어요. 경상수지 적자요? 네. 경상수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뭐냐면 수출과 수입의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상품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양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 나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라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미국은 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금을 보유한 양보다 더 많이 달러를 찍어내게 된 거죠. 돈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시중에 미국에서 있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찍어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혹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경제가 커지려면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또 돈을 계속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네. 딜레마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국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나라여서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경제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달러를 조금 덜 찍어내게 된다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을 하고 그게 자칫하면은 세계 시장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 이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었어요.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이 달러가 모든 유럽 화폐들이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기축통화니까. 되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반감을 가져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기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 프랑스는 이상하게 미국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고 점점 나중에는 벨기에 같은 다른 강대국들도 유럽 국가들도 달러를 계속 금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금투기 세력까지 가세를 했어요. 네. 이게 반감도 반감인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면
그게 그냥 이득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미국이 이제 통화량을 늘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옛날에 그 정해놓은 1온스 35달러 그 기준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교환만 하는데도 이득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금 투기 세력들이 더 가세를 해서 달러가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 이자를 아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바꾸면 금 투기 세력의 압박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교환 비율 그렇죠. 바꾸면 네. 거기에 따라서 투기 네. 세력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점점 더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할 거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근본 위제를 폐지하고 맙니다. 중대한 결정하네요. 네. 세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죠. 네. 그래서 화폐 발행이 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기초를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네. 통화 뭐라 해야지? 통화 체제? 네. 통화 체제가 일어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핵심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 좀 막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금에 대한 가치가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쵸. 금이 이제 통화로 바로 1대1로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금은 옛날부터 그냥 기금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돈하고 이제 금하고 교환 비율을 맞춰놨으니까 돈의 가치가 있던 건데 이걸 연결을 딱 끊어버리면 금은 예전 그대로 금인데 지폐는 그럼 그냥 뭐 종이 조각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근본 이자를 폐지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 달러로 바꾸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네요,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이 체제가 안정이 보장된 거라는 네. 확신이 없으니까. 화폐가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안전자산이 안 되는데 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다 금으로 네. 몰려가. 일단 내 자산부터 지키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집단적으로 재밌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의 가격도 폭등을 했어요. 그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뿐만 아니라 은도 은도. 가치가 있었던 기금속의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가치가 있었던 거에 네. 더 가치가 있게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네. 되게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경제 체제가 바뀌고 나서 중앙은행이 더 힘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금에 속박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그때 달러를 사던 사람이 더 이득을 받겠네요, 나중에.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전에는 금리를 인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금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는 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금리를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높이거나 그쵸. 낮춤으로써 지금처럼 똑같이. 위기를 탈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이자가 폐지되고 나서 경제 순환의 주기가 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경제 순환 주기라고 하면은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는 주기인데 근본 이자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뭐 경제 순환 주기가 한 4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4년마다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그 이후에 폐지가 되고 나서는 경제가 좋아진 호황 기간이 한 6년 정도, 6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어려운 좀 그런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된 거는 근본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맞아. 괜찮네요. 중간에 예. 파워가 생기게 되니까. 그쵸. 예. 맞아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경제 안정을 가져다주는 거라고 사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이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또 일반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근본이제 폐지 관련해서 왜 고 작가님이 예전에 강연에서 했던 말인데 자기가 옛날에는 되게 좋은 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책이라고 했죠.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저도 그 책 봤었어요. 저도요. 근데 그 책에서는 되게 근본이제가 좋고 근본이제 폐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돈의 역사는 역사적 맥락에서 근본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근본이제 폐지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또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역사와 돈을 엮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네. 저는 이제 대항해 시대와 최초의 주식회사 이야기를 했고 네. 태피디님이 세금과 인구 폭발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피디님이 이제 근본이제 폐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각 PD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한 그 역사적 경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돈의 역사를 읽어보시고 거기 나온 50대 사건 중에서 아 나는 이 사건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